제30년의 군사안보 전문가 인생은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부정당했습니다. 저는 세계 1위의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군 무기 판매를 총괄했던 수석 부사장 출신입니다. 제 임무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같은 아시아의 맹방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지스 전투 체계를 비싼 값에 팔아넘기고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달러를 워싱턴으로 긁어 모으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우리 기술 없이는 바다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우리의 가장 완벽한 호구이자 훌륭한 돈줄이었습니다. 기존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건조할 때도 그들은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 시스템을 사갔지요. 우리는 핵심 기술은 철저히 블랙박스로 가려둔 채 화려한 껍데기만 넘겼습니다. 바다 위에서 시스템의 작은 고장이라도 나면 한국 해군은 무조건 우리 미국 엔지니어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때까지 며칠이고 바다 위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게 곧 가격이자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외 군사 판매, 이른바 FMS 규정은 족쇄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된 군함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단 한 척도 제3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이 아무리 배를 싸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도 함대의 목줄은 철저히 우리가 쥐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오만한 우월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시아의 조선소들은 그저 우리가 만든 훌륭한 두뇌를 담기 위해 거대한 철통을 용접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최고급 마호간이 책상 위에 올라온 한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이른바 KDDX 프로젝트의 기밀 보고서를 보고 저는 코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무려 7조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사업에서 한국이 감히 미국산 이지스 시스템을 완전히 빼버리고 100% 순수 국산 전투 체계를 얻겠다는 불경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너희들이 무슨 수로 100년의 역사를 가진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를 넘어선단 말인가? 저는 즉시 워싱턴 본사에 전화를 걸어 껄껄 웃으며 장담했었지요. 늦어도 1년 안에 한국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무릎을 꿇고 다시 우리에게 살려달라며 시스템을 구걸하러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일본 도쿄의 해상자위대 사령부에서 일본 제독들과 최고급 사케로 축배를 들며 한 척에 무려 8조 원이 넘는 일본의 신형 이지스함 ASEV 건조 계약을 자축하던 그 순간에도 저는 한국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7,000톤급 차세대 구축함 따위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치부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콧대 높았던 예상은 뼈아프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것은 우리 기술의 단순한 모방 수준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아예 미국이라는 거대한 족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세계 해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집을 무시무시한 괴물을 은밀하게 창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콧대 높던 일본의 최고 위급 해군 제독들조차 이 괴물의 압도적인 스펙 앞에 경악하며 패배를 시인할 정도였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거대한 7조 원짜리 프로젝트 이면에는 한국 최고의 두 조선소 사이에서 벌어진 소름 끼치는 산업 스파이 전쟁과 판을 뒤엎어버린 대통령의 차가운 분노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방위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 차세대 구축함 KDDX의 소름 돋는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거대한 서사시를 시작하기 위해 모든 음모와 오만한 기만이 시작되었던 2023년의 그 춥고 비릿했던 바닷바람 속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2023년 늦가을 도쿄 긴자의 한 최고급 요정에서 저는 일본 해상자위대 최고 위급 제독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16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예산이 투입될 일본의 차세대 이지스 탑재함 ASEV의 거대한 모형이 위풍당당하게 놓여 있었지요. 14,000톤이라는 육중한 체급에 우리 록히드 마틴의 최신형 스파이 7레이더를 얹은 그야말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무적의 요새였습니다. 일본 제독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최고급 사케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태평양의 지배자가 된 듯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한껏 웃고 떠들었지요. 바로 그때 제 비서가 다급하게 방으로 들어와 긴급 보고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 KDDX 사업의 최신 동향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한국 녀석들,
기어이 미친 짓을 강행하려나 보군요. 보고서를 훑어본 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한국 해군이 고작 7조 8천억 원의 예산으로 7,100톤급 구축함 6척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계획이었으니까요. 척당 가격을 따지면 1조 3천억 원 남짓. 일본이 건조하는 거함 ASEV 척당 가격의 6분의 1도 되지 않는 초라한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폭소하게 만든 것은 그 싸구려 배에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완전히 빼버리고 100% 한국산 전투체계와 독자적인 레이더를 달겠다는 허황된 야심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화가 개발한다는 듀얼밴드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기부터 전자전 장비까지 단 하나의 기둥에 몰아넣는 이른바 아이마스트 기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존의 가스터빈 엔진을 버리고 한국 해군 최초로 통합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해 잠수함의 탐지를 피하고 훗날 레이저 무기까지 달겠다는 헛소리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요. 미국의 최신 구축함조차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애를 먹는 통합전기 추진을 한국이 자체 개발한다고요?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타지 소설이 따로 없었습니다. 당장 한국 업체는 리스트에서 빼버려. 걔네가 뭘 알겠어? 고철 덩어리 선체나 용접하라고 하청이나 주라고 해. 저는 동석한 미국 측 임원들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미국 해군의 실전 데이터와 수십조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이지스 시스템을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하루아침에 따라잡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한국 해군은 우리의 SM-2 장거리 대공 미사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지요. 한 발에 무려 26억 원이나 하는 그 미사일은 미국의 FMS 즉 대외 군사 판매 제도를 통해서만 살 수 있고 우리 허락 없이는 타국에 팔 수도 없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것은 곧 빈 깡통으로 바다에 나가겠다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들려온 추가 소식은 저의 오만한 확신에 완벽한 쐐기를 박아주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방산 기업 두 곳이 그 알량한 구축함 사업을 두고 전대미문의 스파이 스캔들을 일으켰다는 낭보였지요. HD현대의 직원들이 라이벌인 한화의 KDDX 군사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하고 유출한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확정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거대 조선소는 서로를 물어뜯으며 끝없는 소송전에 돌입했고 7조 원짜리 사업은 그대로 2년 동안 완벽하게 멈춰버렸습니다. 모십시오 제동님. 저게 바로 한국의 한계입니다. 자체 기술이 없으니 서로의 도면을 훔치다 자멸하는 꼴이지요. 제 비아냥거림에 방안은 오만한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마치 배달앱 서버가 터진 점심시간의 식당처럼 한국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아수라장이 되어 누구 하나 책임지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보안 감점을 주고 소송을 걸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한국의 조선소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워싱턴으로 기어들어올 날만을 여유롭게 기다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어차피 이지스 체계 없이는 바다에 띄워봤자 쓸모없는 커다란 표적지에 불과해. 내년쯤 한국이 백기를 들고 우리 시스템을 구걸하러 오면 그때 도입 가격을 30% 더 올려버려. 그날 밤 도쿄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축배의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국산 이지스 독립이라는 몽상은 2년의 지연과 스파이 스캔들 속에서 영원히 산산조각 났다고 굳게 믿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제 오만한 착각의 절정이자 앞으로 불어닥칠 끔찍한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건방지게 축배를 드는 그 순간에도 한국의 도끼 품은 엔지니어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연구소에 틀어박혀 미국의 족쇄를 영원히 끊어버릴 향마의 무기를 깎고 또 깎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11월에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일본 요코하마 조선소의 거대한 야외 도크. 저는 안전모를 쓴 채 팔짱을 끼고 건조 중인 일본의 차세대 이지스함 ASEV의 거대한 선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4,000톤이라는 경이로운 덩치는 마치 바다 위에 군림하기 위해 태어난 강철의 괴수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 압도적인 위용 속에서 로키드 마틴의 100년 아성이 무너져 내리는 치명적인 균열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앙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 알람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우리 로키드 마틴이 자랑하는 최신형 스파이 7 레이더를 함선에 통합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첫 번째 테스트 과정이었습니다. 갑자기 함선 내부의 전력 분배망이 요동치더니 메인 서버의 냉각 시스템이 굉음을 내며 멈춰버린 것입니다. 마치 한여름 폭염 속에 에어컨 수만 대를 동시에 튼 것처럼 기계식 추진 체계와 가스터빈만으로는 그 거대한 이지스 시스템이 잡아먹는 막대한 전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지요. 일본 측 책임자인 다나카 수석 엔지니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는 절망적인 데이터가 찍혀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수중 방사소음, 즉 URN 수치가 기준치의 3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레이더의 전력을 끌어다 쓰기 위해 엔진을 한계치까지 돌리다 보니 그 엄청난 기계적 진동이 선체를 타고 그대로 바다 밑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적의 잠수함에게 여기 14,000톤짜리 거대한 관역이 있으니 어서 어뢰를 쏘라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저는 불쾌감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그의 손에서 태블릿을 낚아챘습니다. 고작 소음 수치 따위로 180억 달러짜리 글로벌 프로젝트에 흠집을 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닐 거야. 단순한 센서 오류겠지. 출력을 강제로 더 높이고 진동을 흡수할 패드나 몇 장 더 덧대면 해결될 문제야.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지만 다나카의 눈빛은 전에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감히 제 앞에서는 꺼내서는 안 될 금기어를 입에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을 불렀어야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들의 통합 전기 추진 기술이라도 벤치마킹했어야 했어요. 전력을 추진과 무기체계에 실시간으로 배분하는 그들의 IEPS 기술 없이는 이 거대한 함선은 바다에 띄우기도 전에 전력 과부하로 타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건방지게 어딜 감히 아시아의 하청업체 기술을 들먹이는 건가. 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경노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이지스 시스템을 모독하는 것도 모자라 고작 산업 스파이 짓이나 하느라 2년째 멈춰 서 있는 한국의 7,000톤급 싸구려 구축함 따위와 우리의 ASEV를 비교하다니요. 저는 당장 다나카를 통제실에서 쫓아냈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우리 시스템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거대하고 무겁고 비효율적인 전기 먹는 하마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날 저녁 워싱턴 본사에서 날아온 11급 긴급 암호 전문은 제 척추를 타고 얼음물을 들이붓는 듯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이 이지스 시스템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 것이라던 저의 오만한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지요. 한국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KDDX 사업을 두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던 2025년 12월 5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불쑥 던진 한마디가 거대한 폭풍의 핵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은 부정적이다. 이 짧고 단호한 한마디는 7조 8천억 원짜리 사업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이어진 HD현대와 한화오션의 스파이 스캔들, 그 진흙탕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17일 뒤인 12월 22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경쟁 입찰을 결정했습니다. HD현대 직원들이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해 유출했던 범죄 사실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보안 감점 1.2점을 부과했고 그 치명적인 벌점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해버렸지요. HD현대 측에서는 즉각 법적 대응을 선언하며 반발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습니다. 이는 곧 한국 방산업계에 전례 없는 피바람과 동시에 미친 듯한 기술 혁신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HD현대와 완벽한 승기를 잡으려는 한화 양측 모두 정부의 선택을 받기 위해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100% 국산화 기술을 극한까지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던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듀얼밴드 A사 레이더와 통합 마스트가 이미 시연을 마치고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했다는 첩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진짜 공포에 질리게 만든 것은 그들이 LIG넥스1과 손잡고 만들고 있는 K-샘2 함대공 유도탄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한 발에 26억 원짜리 우리 SM2 미사일을 전부 뜯어내고 국산으로 대체하겠다고. 한국 해군은 지금까지 장거리 대공 방어를 전적으로 록히드 마틴의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우리는 그 미사일을 팔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겼고
그것이 바로 한국 해군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목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투 체계뿐만 아니라 핵심 요격 무장까지 싹 다 자체 개발하여 얹겠다는 것은 미국 방위산업체의 아시아 태평양 수익 모델 전체가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력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7번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통제실 스피커를 타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상념에서 깨어나 창밖을 내려다본 저는 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부신 조명을 자랑하던 ASEV의 거대한 함교가 마치 퇴근 시간 정전된 지하철역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불과 10분 만에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스파이 스캔들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겪고도 오히려 그것을 기폭제 삼아 우리 없이 완벽하게 독립된 스텔스 함대를 찍어내려 하고 있었지요. 오만함이 눈을 가렸던 2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이미 우리를 아득히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잠긴 요코하마 조선소의 통제실은 마치 월요일 출근길의 서버가 터져버린 가상화폐 거래소처럼 끔찍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부시게 번쩍이던 14,000톤짜리 ASEV 구축함은 단숨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로키드 마틴이 자랑하는 최신형 이지스 전투 체계와 스파이 7 레이더를 동시에 가동하자마자 배의 기계식 전력망이 그 엄청난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모조리 타버린 것입니다. 메인 발전기 3번, 4번 다운. 예비 전력망까지 연쇄적으로 터져나갑니다. 일본인 오퍼레이터들의 절망적인 비명이 통제실을 찢어놓았습니다. 순식간에 마비되는 시스템 앞에서 수백 명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은 그저 모니터의 붉은 경고창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전력이 끊기자 거대한 레이더의 냉각수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함선의 심장부인 서버실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불과 10분.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바다 위의 요새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가동률 0%입니다. 메인 서버 보드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당장 레이더를 분리하지 않으면 배 전체에 화재가 번질 겁니다. 다나카 수석 엔지니어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습니다. 복구하려면 얼마나 걸리냐는 저의 다급한 외침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참담한 수치를 내뱉었습니다. 레이더 모듈 교체와 전력망 재설계에만 최소 6개월, 핵심 부품이 타버리면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액만 단 20분 만에 1조 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16조 원짜리 일본의 방위 사업이 미국산 이지스 시스템의 무식한 전력 소모량 때문에 근본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해상자위대 제독이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지요. 우리는 껍데기만 14,000톤으로 키웠을 뿐 그 거대한 덩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두뇌를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추진 엔진은 스크루를 돌리는데 급급했고 이지스 시스템은 전기를 내놓으라며 함선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술의 부재가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지옥 같은 현장 속에서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마덱스 2025 방산 전시회에서 보았던 한국 한화오션의 8,200톤급 수출형 구축함 설계안과 HD현대의 차세대 함정 발표 자료였지요. 그때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쳤던 그들의 발표 내용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예언이 되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DDX는 우리처럼 무식하게 가스터빈과 디젤 엔진을 우겨넣는 구시대적인 방식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들은 한국 해군 최초로 통합전기 추진, 즉 IEPS 방식을 채택했지요. 거대한 발전기가 생산한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와 통합 제어 시스템에 모아둔 뒤 배가 고속으로 달릴 때는 추진 모터에 전력을 몰아주고 적의 미사일이 날아와 A사 레이더를 극한으로 가동해야 할 때는 추진력을 줄이는 대신 전투 체계로 전력을 즉각 돌려버리는 완벽한 에너지 마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력 부족으로 레이더를 태워먹고 1조 원을 허공에 날리는 이 끔찍한 10분 동안 한국의 7,100톤급 구축함은 남는 잉여 전력으로 미래형 고에너지 무기인 레이저
대공 무기까지 여유롭게 쏠 수 있는 완벽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기계식 기어가 없으니 수중방사 소음조차 발생하지 않아 적 잠수함의 소나를 유유히 비웃으며 스텔스 모드로 바다를 누빌 수 있었지요. 맙소사. 우리가 이지스라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아예 새로운 시대의 플랫폼을 완성해버린 거였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에서의 기술적 결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우리의 스파이 7레이더와 이지스 체계가 무겁고 위험한 고철 덩어리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폭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폴란드와 루마니아처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해군을 현대화하려는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막대한 오일 머니를 쥐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이 과연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록히드 마틴의 낡은 이지스 대신 100% 국산 전투 체계로 무장하고 미국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한국의 탈 이지스 구축함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덩치만 큰 골리앗이었고 한국은 가장 치명적인 창을 든 다윗이었습니다. 붕괴의 서막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었습니다. 요코하마 조선소의 참사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저는 워싱턴 본사와 일본 방위성 고위급 인사들을 화상회의로 긴급 소집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14,000톤급 ASEV의 전력망이 모조리 타버린 이 끔찍한 사태를 어떻게든 덮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주 비열하고 치졸한 책임 전가 시나리오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우리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다. 배를 건조한 일본 조선소의 불량 전선과 변압기의 결함 때문입니다. 언론에는 단순한 전력 테스트 중 발생한 경미한 오류라고 발표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하청을 맡은 일본 부품사들에게 떠넘기면 그만입니다. 일본 제독들은 분루를 삼키며 주먹을 쥐었지만 우리에게 목줄이 잡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내부의 결함이 아니라 외부의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해군 정보국에서 긴급 타전된 위성사진 한 장이 회의실 화면에 띄워진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북한의 남포 조선소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거대한 수직 발사 체계와 A사 레이더를 장착한 대형 수상함이 은밀하게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의 노골적인 군사 협력을 통해 핵심 해양 기술을 지원받은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해상 밸런스를 뒤흔들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바다로 나갈 방패막이가 필요해진 미국과 일본 발등에 거대한 불덩이가 떨어진 셈이지요. ASEV는 전력망이 타버려 6개월 넘게 도크에 처박혀 있어야만 하는데 적국은 하루가 다르게 위협적인 군함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묘안이 번뜩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은 이미 통합전기 추진 시스템과 듀얼밴드 A사 레이더 기술을 완성한 한국의 KDDX 엔지니어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만한 우리는 자존심을 굽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가장 비열한 협박의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당장 미 국무부를 압박해 한국으로 가는 SM-2 미사일 수출 승인을 전면 보류하십시오. 그리고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들어가는 이지스 수리부속 공급도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저의 작전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존 주력 구축함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미사일과 전투 체계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한 발에 26억 원이나 하는 SM-2 장거리 대공 미사일 없이는 한국의 배들은 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표적지에 불과했으니까요. 대외 군사 판매 규정을 무기 삼아 부품과 미사일 공급의 목줄을 틀어주면 한국은 결국 백기를 들고 우리에게 애원할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의 KDDX 핵심 기술진을 요코하마로 보내 우리 배를 고쳐주면 미사일 수출을 다시 승인해주겠다고 거래를 제안할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방위사업청 고위관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연결된 그에게 저는 구세주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우며 이 비열한 거래 조건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리라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한국 측 책임자의 목소리는 분노도 당황함도 없는 아주 서늘하고 담담한 한마디였습니다. 어쩌지요? 이미 늦었습니다.
부사장님.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측 관리는 조용히 하지만 뼈를 때리는 팩트들을 제 귀에 박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SM-2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LIGNX-1이 개발한 K-SAM-2 국산 장거리 대공 유도탄이 이미 실전 배치 준비를 끝마쳤거든요. 당신들이 26억 원을 부르며 수출 통제로 갑질을 하던 그 미사일을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완벽하게 국산화했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KDDX의 심장부인 전투체계를 한화 시스템의 순수 국산 기술로 채운 것도 모자라 배에 실리는 모든 무장을 100% 국산으로 갈아치워버린 상태였습니다. 함대함 유도탄인 혜성을 비롯해 잠수함을 박살내는 청상어, 지상의 적 수뇌부를 타격할 현무3C 순항 미사일에 이어 이제는 하늘을 덮는 방어망까지 완벽하게 자립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네이벌 LSAM 개발까지 착수했다는 소식은 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우리 KDDX에는 로키드 마틴의 부품이 단 한 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출 승인권은 마음대로 보류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부로 미국의 허락 없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의 스텔스 구축함을 자유롭게 수출할 것입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뚜뚜하고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저는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비열한 공작으로 그들의 목줄을 쥐려 했던 우리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버린 꼴이었습니다. 일본의 ASEV는 여전히 전기가 끊겨 칠흑 같은 도크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고 동해 너머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턱밑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무시했던 아시아의 하청업체 대한민국은 미국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집어삼킬 거대한 스텔스 괴물을 탄생시켜버렸습니다. 신이시여,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 입술 사이로 참담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미국 방위산업의 아시아 지배 역사가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워싱턴 펜타곤의 지하 깊숙한 지휘 통제실. 잿빛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그곳의 공기는 마치 산소가 희박해진 심해 잠수함의 내부처럼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미 해군 수뇌부와 일본 방위성의 고위급 장성들이 핏발 선눈으로 대형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상황은 최악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요코하마 조선소에 처박힌 14,000톤급 ASEV는 메인 서버실 화재 이후 3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원조차 켜지 못하는 끔찍한 고철 덩어리 신세였습니다. 우리 로키드 마틴의 본사 최고 기술진 100여 명을 긴급 투입하여 밤낮 없이 매달렸지만 기계식 가스터빈 엔진과 덩치만 큰 스파이 칠레이더 사이의 끔찍한 전력 불균형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억지로 전력을 레이더 쪽으로 끌어당기면 이번에는 선체 전체가 미친 듯이 진동하며 잠수함의 수중 소나에 우리 여기 있으니 공격하라고 광고를 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시한폭탄은 자비 없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이 전송한 북한 남포 조선소의 최신 영상은 우리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기 충분했지요. 수직 발사 체계를 빼곡하게 탑재하고 신형 위상 배열 레이더까지 얹은 북한의 대형 수상함이 서서히 진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흑해 함대 기술진들이 은밀하게 넘겨준 기술이 북한의 해군력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방위선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는데 정작 그 구멍을 메워야 할 일본의 최신예 이지스함은 캄캄한 도크 안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으니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저 덩치 큰 바보배를 살려내지 못하면 미 국방부는 로키드 마틴과의 차기 전투체계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 깃을 만지작거리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세계 최고의 방산 기업 부사장이라는 제 알량한 타이틀은 이제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미 해군 기술정보국 소속의 늙은 장교가 무겁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동님, 현재 지구상에서 이 엄청난 전력 과부하를 통제하고 레이더와 추진기 사이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실전 기술을 가진 곳은 딱 한 군데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얕잡아 보았던 그 아시아의 작은 국가 말입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늙은 장교는 스크린에 띄워진 ASEV의 처참한 내부 회로도 옆에 한국 해군이 차세대 구축함 KDDX에 적용한 통합 전기 추진 시스템, 즉 IEPS의 설계도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한국은 최근 2년간 HD현대와 한화오션 양대 조선소 사이에서 치열한 산업 스파이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단 하루도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들은 이미 전투체계와 듀얼밴드 A사 레이더, 그리고 통합 마스트를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이지스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전력 소모의 약점을 완벽하게 극복한 차세대 에너지 분배망을 완성한 것입니다. 당장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저만 4,000톤짜리 배는 영원히 바다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굴욕적인 순간입니까? 한국을 향해 백기를 들고 기술을 구걸하러 오라며 비웃었던 제가 이제는 거꾸로 그들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 애원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수치심에 입술을 질끈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즉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요코하마 조선소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일본 해상자위대 장성들은 처참하게 타버린 ASEV의 갑판 아래 도크 입구에서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만방자하게 고함을 지르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마치 처분을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빗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거대한 철문을 넘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미끄러지듯 도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국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고 급파된 한화시스템과 HD현대의 최정예 연합 엔지니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파이 스캔들로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었던 그들이었지만 타국의 기술적 재난 앞에서는 완벽한 하나의 팀으로 뭉쳐 역사의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럽게 브리핑 자료를 흔들거나 자신들의 위대함을 과시하려 들지도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1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스스로의 무게와 전력을 이기지 못해 숨을 거둔 강대국들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저 흉물스러운 강철의 시체를 말입니다. 방위사업청을 대표하여 파견된 한국의 총괄 책임자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다가오는 저를 향해 아주 짧은 목례만 건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자의 거만한 미소도 복수의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장난 기계를 마주한 숙련된 장인의 서늘한 집중력만이 번뜩일 뿐이었지요. 침묵의 반격이 시작되는 그 무건의 위압감 앞에서 저와 일본 제독들은 도저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기적의 전조는 그렇게 가장 고요하고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심장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요코하마 조선소의 칠흑 같은 함선 내부로 들어선 한국의 최정예 기술진들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붉은 비상등만 섬뜩하게 깜빡이는 14,000톤급 ASEV의 메인 서버실은 그야말로 지옥의 열화상 카메라 속한 장면 같았지요. 록히드 마틴 본사에서 날아온 수십 명의 미국 엘리트 엔지니어들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고 위급 기술 장교들은 땀범벅이 된 채 자신들의 키만 한 두꺼운 설계 도면과 매뉴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전선의 굵기를 탓했고 누군가는 변압기의 내구성을 욕하며 서로에게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HD현대와 한화시스템의 로고가 나란히 박힌 작업복을 입은 한국의 총괄 책임자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수백 장짜리 매뉴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작업용 장갑을 벗더니 아직도 매캐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메인 전력 분배기에 맨손을 가만히 얹을 뿐이었지요. 마치 죽어가는 환자의 맥박을 짚는 노련한 외과 의사처럼 그는 눈을 감은 채 배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미세한 기계적 진동과 신음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 손 떼시오.
거기가 어떤 핵심 보안 구역인 줄 알고 함부로 만지는 거요. 일본 측 수석 엔지니어인 다나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지만 한국 책임자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늘한 시선으로 저와 다나카를 번갈아 보며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의 설계 도면은 애초에 첫 단추부터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스파이 7레이더가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요구하는 막대한 펄스 전력을 구시대적인 기계식 가스터빈 엔진이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입니까?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밀어넣으려니 선체가 비명을 지르고 수중 방사 소음이 한계치를 돌파하는 겁니다. 매뉴얼은 다 치우십시오. 지금부터 전력 분배망의 통제권은 우리가 주겠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파이 스캔들로 서로 법정에서 으르렁거리던 두 라이벌 기업의 직원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한화의 전투체계 엔지니어가 거친 군용 노트북을 꺼내 타버린 메인 서버에 우회 케이블을 꽂아 넣자 HD 현대의 선체 전력 설계자가 키보드 위로 미친 듯이 손가락을 날리며 백업 코드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수리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7100톤급 차세대 구축함 KDDX의 심장부에 이식된 독자적인 통합전기 추진, 즉 IEPS의 에너지 제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엘리트들이 무려 6개월이 걸려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1조 원을 허공에 날린 이 절망적인 시스템 오류를 한국팀은 단 12분 37초 만에 완벽하게 뜯어고쳐버렸습니다. 12분 37초. 제가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의 초침이 12바퀴를 조금 넘게 도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인류 해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사장님, 스크린을 보십시오. 메인 발전기 전압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 오퍼레이터의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짓말처럼 함선 전체에 환한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곧이어 외부 갑판 위에 멈춰있던 록히드 마틴의 거대한 A사 레이더가 아무런 기계적 소음도 끔찍한 진동도 없이 깃털처럼 부드럽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수중 방사소음 수치는 기적적으로 0에 가깝게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 모니터를 확인하고는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배. 무려 100배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지스 전투체계의 전력 처리 응답 속도가 군뱅이처럼 느려 터져 과부하를 일으킨 반면 한국의 IEPS 알고리즘이 이식된 우회 서버는 1초에 수백 번씩 에너지를 쪼개고 나누며 레이더와 추진기 사이의 전력을 마법처럼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중한 망치로 바위를 깨부수려 했다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로 물방울을 가르고 있었던 셈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은 채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과 100년의 역사를 가진 록히드 마틴의 데이터로도 불가능했던 일을 어째서 아시아의 작은 국가 기술진들이 이토록 평온하게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계약금의 3배를 주면 이 알고리즘의 원천 기술을 미국에 넘기겠냐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차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짐을 챙겨 서버실을 나서던 한국의 총괄 책임자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향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오만함도 비웃음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깨달은 구도자와 같은 깊은 연민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사장님. 그의 담담한 한마디가 차가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신들은 덩치 큰 이지스 시스템을 팔아넘길 때 오직 돈의 논리와 규격화된 매뉴얼만 보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좁고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배를 타고 적의 미사일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동료들의 목숨을 봅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레이더가 멈추지 않아야 하고 어떤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배가 소리 없이 움직여야만 내 조국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기술은 그저 돈을 바르고 매뉴얼을 외우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를 살리겠다는 간절한 심장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한 뒤 칠흑 같은 요코하마 조선소의 빗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존심을 세우며 고함을 지르던 미 해군의 장성들도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던 일본의 제독들도 그리고 세계 방산 시장의 지배자라 자만했던 저 역시 그 묵직한 뒷모습을 향해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경외감과 완벽한 패배감만이 텅 빈 함선 내부에 무겁게 맴돌 뿐이었으니까요. 2026년 2월 23일, 바로 오늘. 저는 화려한 도쿄의 야경을 내려다보던 최고급 요정이 아닌 워싱턴 연방 국회의사당의 춥고 삭막한 청문회 증인석에 초라하게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상원 국방위원장의 분노에 찬 의사봉 소리가 마치 제 심장에 박히는 사형 선고처럼 날카롭게 메아리쳤지요. 당신들의 그 오만한 착각과 무능함이 태평양 함대의 방위망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을 냈소. 한국을 얕잡아 보다가 아시아의 방산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준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질 작정이오. 의원들의 빗발치는 질타 속에서 저는 아무런 변명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요코하마 조선소의 치욕스러운 12분 37초, 그 기적 같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구원 사건 이후 모든 것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16조 원을 쏟아부은 일본의 ASEV는 결국 로키드 마틴의 이지스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결함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재설계라는 뼈아픈 수술대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고 동맹국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하며 갑질을 일삼았던 저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채 연방 검찰의 구속 수사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 방위산업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제 화려한 인생은 이렇게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반면 제가 그토록 조롱하고 멸시했던 태평양 너머의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방위산업의 가장 빛나는 정점에 우뚝 서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HD현대와 한화시스템 사이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스파이 스캔들과 진흙탕 소송전은 그들을 파멸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경쟁 입찰을 공식 선언하며 족쇄를 풀어주자 벼랑 끝에 섰던 두 거대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기술적 한계를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는 거대한 지배자를 완벽하게 끊어냈습니다. 한 발에 26억 원씩이나 하는 미국의 SM-2 미사일을 구걸할 필요도 없고 무기를 팔 때마다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규정에 얽매여 펜타곤의 눈치를 볼 일도 사라졌습니다. LIGNX-1이 만들어낸 국산 장거리 요격 미사일 K-SAM-2와 7포신의 촘촘한 화망을 자랑하는 국산 근접 방어 무기 CIWS-2가 그들의 하늘을 빈틈없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이지스를 버리고 완벽한 독립을 선언한 이탈 이지스 구축함의 탄생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막대한 오일머니가 인천공항으로 물밀듯이 밀려들고 러시아의 턱 밑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국방장관들이 한국의 전투 체계를 수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도 마음껏 최고급 스텔스 구축함을 수출할 수 있게 된 한국은 이제 우리가 독식하던 수백조 원 규모의 해양 방산 생태계를 거침없이 집어삼키는 중입니다. 텅 빈 청문회장 복도를 홀로 걸어 나오며 저는 비 내리던 요코하마 조선소에서 한국의 총괄 책임자가 제게 남겼던 그 묵직한 한마디를 다시금 곱씹어 봅니다. 기술은 돈과 매뉴얼이 아니라 내 조국과 동료를 살리겠다는 간절한 심장에서 나온다는 그 서늘한 진리 말입니다. 우리는 덩치만 큰 골리앗을 만들며 오만에 빠져 있었지만 한국은 혹독한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가장 날카롭고 완벽한 다윗의 돌팔매를 완성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모든 패배를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틀렸고 한국이 완벽하게 옳았습니다. 돈으로 목줄을 쥐려 했던 강대국의 폭력을 보이지 않는 헌신과 소름 끼치는 집념으로 산산조각낸 위대한 사람들의 나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낡은 해전의 역사를 부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바다를 창조해낸 두려운 개척자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제가 고백한 이 참담하고도 위대한 진실의 서사시가 마음에 드셨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